반갑습니다. 니콘 카메라와 사진을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니콘스쿨의 온라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작가 김철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작가님들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영상 보셨죠? Z8 어제 발표했죠. 보시는 거 여기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Z8, Z8 많이 오픈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 오픈하고 나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니콘 이미징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올라 있는 그 영상에도 오늘 또 강의 전에도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했는데 접속해 주신 그 검색 수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니콘 Z 미러리스를 처음에 사용하실 때 처음 사진에 입문하시는 작가님이 미러리스로 출발하시거나 또 DSLR 카메라를 사용하시다가 미러리스로 다시 기종병을 하셨을 때 꼭 이것만은 알고 계셔야 촬영이 유연하십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오늘 강좌는 조금 유심히 잘 들어주시면 미러리스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작가님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장비와 호환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미러리스 입문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상세하게 꼼꼼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글 남겨주시면요 한번 이렇게 챕터별로 쭉 제가 설명드리고 한번 이렇게 중간에 다시 주제가 바뀌는 그 사이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Z 미러리스 입문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체크사항입니다. 미러리스로 첫 사진에 발을 딱 출발하시거나 아니면 DSLR 카메라로 오랫동안 이제 사진 활동을 하신 작가님들이 DSLR 사용하셨을 때 갑자기 큰 격차는 없겠습니다만 약간씩 몇 가지 이런 시스템 차이 때문에 라고 해서 잠깐 멈칫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또 뚫어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DSLR 카메라에서 미러리스로 기종 변경을 하셨거나 예정하고 계시는 작가님들, 기본적으로 우리 마운트 구경이 좀 바뀌었죠. 앞에 우리 DSLR 쓰실 때 F 마운트에서 Z 미러리스는 상당히 대구경 마운트로 바뀌었죠. 소 안에 들어가 있는 풀프레임일 경우에 센서 크기는 같습니다만 이렇게 마운트의 구경이 커지게 되면 이런 기계적인 이런 전자적인 시스템을 안에다가 이제 내장해서 넣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지금 F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운트 구경하고 속안의 사이즈로 보시면 실제 이 센서 사이즈하고 마운트 구경 위치 끝부분하고 거의 같은 사이즈에 딱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운트 안쪽에 들어가 있겠죠. 안쪽에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크기를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라인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Z 마운트는 센서가 마운트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떤 설계가 가능했냐면 센서 시프트 방식의 손떨림 보정 기능의 장치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이제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대구경 마운트를 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맞는 대구경 렌즈를 설계하기가 조금 더 이제 수월해져서 화질이 아주 좋은 그런 렌즈들이 이제 설계를 하기가 좀 더 쉬워졌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프리미엄급 렌즈들, F 마운트 렌즈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만 이 Z 마운트가 마운트 구경이 커지면서 그 구경에 맞게끔 렌즈를 설계하다 보니까 해상력이 더 극대화되어 있는 설계가 가능해진 거죠. 자, 일단 Z 미러리스를 준비를 하시면 기존의 F 마운트 렌즈에서 F 마운트 이 갖고 계시는 렌즈들, DSLR에 사용하셨던 렌즈들은 대부분 다시 미러리스 카메라 바디에다가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FTZ라고 하는 이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F 마운트, 즉 DSLR에 쓰셨던 렌즈들을 다 가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신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F 마운트의 이 구경하고 Z 마운트의 구경이 서로 다르죠. 자, 그래서 서로 이제 연결하는 아답터가 필요한 거고요. 또 이만큼의 길이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잠깐만 하나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왜 앞에 그만큼 이 길이가 필요하냐면 위쪽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F 마운트 렌즈의 DSLR 카메라입니다. DSLR 카메라는 광학식 뷰파인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상을, 렌즈로 들어오는 상을 센서 앞쪽에 있는 이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미러를 통해 영상을 이렇게 전달하고요. 위쪽 머리 쪽에 있는 이 안쪽에 펜타프리즘이라고 하는 광학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꺾어서 다시 뷰파인더로 정상 각도로 보여주게 하죠. 자, 지금 이 F 마운트는요, 여기 있는 DSLR 카메라에 바로 마운트된 마운트 탭 위치로부터 센서면의 위치까지가 요거를 우리가 플랜지백이라고 합니다. 플랜지백. 그러니까 이 미러리스에다가 F 마운트 렌즈를 사용을 하시려면 이 F 마운트 렌즈는 이만큼의 거리에 맞게끔, 이쪽 센서에 맞게끔 착상이 되게끔 이미 고정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러리스에다 쓰시게 되면 이 거리만큼의 바로 플랜지백, 렌즈가 빛이 들어와서 피사체 상이 정상적으로 맺혀지도록 정확하게 그만의 초점거리 영역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랜지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그만큼의 거리를 띄워주는 바로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FTZ 어댑터인 거죠. 그리고 렌즈에 보면, 우리 렌즈 뒤쪽에 보시면 쌀알처럼 이렇게 돌기가 톡톡톡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CPU 접점입니다. 렌즈에서 보여지는, 렌즈에서 조리개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에 또 뭐 VR, 손떨림 방지 기능들, 여러 가지 이제 렌즈에서 오는 신호들을 다시 카메라 바디 쪽에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달 체계도 마찬가지 이 어댑터가 다시 그 신호를 전달받아서 다시 미러리스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말 그대로 미러리스입니다. DSLR 미러가 있고요. 미러리스는 미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약적으로 이 미러가 들어가는 공간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끌어당겨지는 거죠. 대신 F 마운트 렌즈를 쓰실 때는 그만큼 플랜지백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해서 이런 장비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FTZ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또 이해를 하셔야 갖고 계시는 DSLR에 쓰셨던 렌즈들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자, FTZ 어댑터는 지금 현재 1세대하고요, 2세대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세대를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밑에 턱이 있고요. 2세대는 턱이 없습니다. 요 밑에를 깎아낸 거죠. 네. 1세대하고 2세대의 서로의 기능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밑에 이 아래 턱이 있고 없는 차이입니다. 초기에 1세대에서 이렇게 턱이 있는 상태가 간혹 가다가 우리 카메라 아래쪽에다가
카메라 아래쪽에다가 L 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촬영용 L 플레이트나 또는 영상용 카메라 케이지를 씌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1세대 바디들은 1세대 어댑터는 아래쪽에 턱이 있다 보니까 그 연결된 아래쪽에 뭔가 렌즈를 교환할 때 다시 이 L 플레이트를 탈거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에는 그것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밑에 턱을 깎아낸 거죠. 그거 차이니까, 네, 그거 차이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요 내용 잠깐만 한번 우리가 이제 도표가 나오면 조금 재미가 없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일단 F 마운트 렌즈들이 FTZ를 사용해서 미러리스에 연결했을 때 앞에 쓰셨던 렌즈들이 정확하게 가용한가? 네, 가용한가라는 걸 보셔야 돼요. 대부분 지금 쓰셨던 F 마운트 렌즈 중에 AF가 가능한 렌즈들은 똑같이 말 그대로 네, 초점, 바로 자동 초점 AF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우리가 수동 렌즈 중에서 있는 예전에 필름 카메라에도 쓰셨던 렌즈 중에서 뭐 아주 오래전 렌즈들 말고요. 최근간에 이제 제가 현장에서 뵙게 되면 G 타입 렌즈들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렌즈들이고요. 대신 AF가 되긴 되는데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게 바로 D 렌즈입니다. 렌즈 표기명에 D라고 되어 있는 렌즈들이 있습니다. 이 D 렌즈는요, G 렌즈는 렌즈 안에 초점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D 렌즈는 렌즈 안에 초점 모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AF를 구동을 했었냐면 DSLR에서 렌즈 쪽에 구동축을 돌려가지고 AF를 잡습니다. 그래서 D 렌즈를 구동할 때는 DSLR에 있는 바디에 있는 AF 구동축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AF가 가능해졌는데 미러리스는 렌즈 쪽에 있는 AF 초점 모터에 전부 다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F-S의 G 렌즈들은요, AF가 가능했던 G 렌즈들은 대부분 렌즈에 초점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DSLR 쓰셨을 때하고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D 렌즈는 초점 모터가 없기 때문에 끼워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D 렌즈는요, 네, 이렇게 AF 자동 초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면서 기존의 F 마운트 렌즈를 사용해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쓰시는 작가님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 카메라 기능 중에 DSLR에도 있고 미러리스에도 있는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수동 초점이 되는 거는 이미 인지하고 그렇다면 수동으로라도 나는 이 기능을 쓰겠다라고 해서 D렌즈를 어댑터에다가 물려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막혀서 혼선이 생기시냐면 우리 사진 촬영 메뉴에 보시면 특수한 기능 중에 바로 초점 시프트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초점 시프트 촬영은 우리 오늘 강의 끝나고 그 다음번 또 제가 준비해 드리는 풍경 사진의 초점 시프트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또 준비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 초점 시프트 촬영이 D 렌즈를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 부분이 비활성화됩니다. 네. 왜냐하면 초점 시프트는 앞에 초점을 하나 맞추고 임의로 카메라가 일정 거리를 띄워서 다시 초점을 맞춰서 여러 장을 나누어 찍어주시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AF가 정상적으로 계속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니콘
DSLR 카메라에 사용하셨던 D 렌즈를 쓰실 때는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해서 연결하실 때 AF는 불가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셔야 되고 초점 쉬프트 촬영도 이것도 조금 어렵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D 렌즈가 아닌 AF-S의 G 렌즈는 거의 다 그대로 똑같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보시면 대신 D 렌즈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D 렌즈인데 수동으로 맞추는 건 맞추는데 수동으로 초점이 맞았을 때 안 맞았을 때에 대한 그런 검증은 일단 있어야 초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수동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AF는 안 되지만 초점 에이드 표시는 가능합니다. 이 초점 에이드 표시가 뭐냐면요. 뷰파인더로 보시거나 뒤에 모니터로 보셨을 때 DSLR 쓰시는 작가님들도 뷰파인더에다가 눈을 대고 수동 초점으로 초점링을 돌리셨을 때 초점이 맞으면 화살표로 양쪽 뷰파인더 아래쪽 좌측에 보시면 화살표로 이렇게 왔다가 돌리면 왔다가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초점이 맞으면 동그랗게 표시가 되면서 초점이 맞았다라고 도형으로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주죠. 아래쪽에 조그맣게요. 이게 바로 초점 에이드입니다. 그러니까 D 렌즈를 만약에 쓰시면서 수동으로 사용하실 때 초점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초점 에이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AF는 안 되지만 상황별로 작가님들이 뭔가 삼각대에 고정하시고 풍경 사진을 촬영하신다 그러면 F 마운트의 D 렌즈도 상당히 또 유용한 그런 방법으로 연결해서 또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 아래쪽에 혹시 오래전에 필름 카메라에 또 같이 연결해서 쓰셨던 카메라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은 보시고 한번 딱 영상 나중에 한번 쭉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필요한 렌즈들이 이게 가용한지 안 한지 요거를 영상을 일시정지 딱 한번 해놓으시고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플랜지백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죠. 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바로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러리스는 센서 쉬프트 방식으로 센서가 움직이면서 손떨림 방지 기능을 작동시켜 줍니다. 5축입니다. 5축 손떨림 방지 기능.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 작가님 일부러 막 이렇게 힘차게 흔들지 않는 이상에는 삼각대에 올려놓은 것처럼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과장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그런 손떨림 방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DSLR에 쓰셨던 즉 F마운트 렌즈들을 연결하셨을 때 각 렌즈들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이실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쓰셨던 렌즈들 말고요. 근간에 이제 준비하셨다면 AF도 되고요. VR 기능, 손떨림 방지 기능도 렌즈에 들어가 있는 렌즈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F마운트 렌즈 중에서 AF, 즉 자동 초점 AF는 되는데 손떨림 방지 기능이 렌즈 쪽에 없었던 대체로 단초점 렌즈들이 조금 그랬죠. AF는 되는데 손떨림 방지 기능이 안 됐던 단초점 렌즈, 이런 시스템 하나.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D 렌즈입니다. AF가 DSLR에서는 됩니다. DSLR에 있는 초점 구동축이 렌즈를 초점을 돌려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미러리스에 왔을 때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렌즈 자체의 VR 기능, 손떨림 방지 기능도 안 됐었고요. 자, 이제 이 세 가지의 시스템의 렌즈들이 FTZ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해서 미러리스 쪽에 연결이 됐을 때 과연 AF하고 VR 기능, 즉 손떨림 방지 기능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보죠.
렌즈에 초점 모터가 없기 때문에 D 렌즈는 AF가 불가합니다. 대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 에이드, 수동으로 초점 링을 돌리셨을 때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딱 표시해 주는 기능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었던 렌즈인데 렌즈를 마운트 어댑터에서 끼시게 되면 바로 이 미러리스에 있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SLR에 물렸을 때 AF가 되긴 되는데 VR 기능, 즉 손떨림 방지 기능이 렌즈에 없었기 때문에 안 됐던 렌즈들이 연결이 되면 AF 당연히 되고요. 네, 초점 모터가 들어간 렌즈니까요. 그리고 VR 손떨림 방지 기능은 바디 쪽에 의존해서 또 손떨림 방지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예 렌즈에 초점 모터도 들어가 있고 VR 기능도 들어가 있는 렌즈를 다시 어댑터를 사용해서 연결하셨을 때 당연히 AF 되고요. 당연히 VR 기능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VR 기능, 렌즈 쪽에 있는 VR 기능하고 바디 쪽에 있는 VR 기능하고 같이 혼용해서 움직여주게 됩니다. 네, 이 렌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렌즈들을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미러리스로 일단 카메라 바디를 먼저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댑터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F마운트의 렌즈들을 갖고 계신 종류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기존에 하셨던 대로 모든 시스템을 다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 좀 부분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먼저 한번은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특성, 또 다른 특성들을 또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많이들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드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뭐냐면 DSLR 카메라는 광학식 뷰파인더입니다. 미러리스는 전자식 뷰파인더입니다. 광학식 뷰파인더에 오랫동안 익숙해지셨다가 전자식으로 되는 이 뷰파인더인데 LED가 이렇게 빛이 쏘거든요. 자연적인 빛을 그대로 펜타프리즘 통해 렌즈로 들어온 빛을 미러가 반사해서 튕겨서 올려주고 펜타프리즘으로 꺾여져 있는 거를 직접 보시는 거하고 전자식 뷰파인더를 보시는 거하고의 이질감은 처음에는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뭐 개인적인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경험하셨을 때 어떠셨던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뭐 하루 정도 한번 외부에 촬영 갔다 오시면 그런 이질감은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우리 니콘에 있는 이 EVF 즉 전자식 뷰파인더가요 해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면 이게 뭔가 전자적으로 보는 건지 실제를 보는 건지 착각이 들 정도로 그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해상도가 되게 좋습니다. 동급 대비 타사 카메라 같은 경우에 제가 전자식 뷰파인더를 봤는데요. 해상도가 좀 떨어지니까 어지러웠던 경험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콘 바로 이 Z 미러리스의 EVF 전자식 뷰파인더는 뭐 하루 출사 갔다 오시면 이게 전자식으로 보여주는 건지 실제인지 진짜 눈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해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광학식 뷰파인더로 보셨다가 전자식 뷰파인더로 보시는 거에 이질감은 딱 한 번만 출사 갔다 오시면 깔끔하게 해결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AF에 대한 거. 여기 보시면 DSLR 카메라는 이렇게 AF 영역존이라고 해가지고요. 요만큼 우리가 DSLR 카메라에 이렇게 각 세대별 라인업이 올라오면서
AF 영역 존이 조금 많이 그래도 많이 커졌습니다만 어쨌든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러리스는 네, 센서면 위상차 검출 방식입니다. 똑같은 위상차 검출 방식인데 AF 모듈을 쓰는 DSLR하고 센서면 전체 전면을 쓰는 위상차 검출 방식하고 범위는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습니다. 거의 95% 이상의 커버리지입니다. 저 맨 끝에 이 구석 끝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은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센서 전체면의 95%이라고 하지만 작가님들께서 보시는 앵글에 초점을 못 맞추는 곳은 없겠죠. 네, 네. 그런 영역에 AF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약간 혼선이 생겨서 있어야 될 버튼이 익숙해져 있는 버튼들이 어디 있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딱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아주 손쉽습니다. 일단 지금 Z9 하고요. Z8, 네. Z9하고 Z8 외에 이제 Z7, 6, 5 그 라인들은요. DSLR 쓰셨던 작가님들은 이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올라와 있는 릴리즈 다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릴리즈 다이얼이. 그래서 싱글, 즉 한 장씩 찍는 거, 저속 연속 촬영, 고속 연속 촬영 이렇게 릴리즈 다이얼이 위쪽에 올라와 있죠. 그런데 미러리스는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릴리즈 버튼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이얼 방식은 Z9은 똑같이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새롭게 출시된 이 Z8, 네, Z8은 이 부분을 안으로 쏙 집어넣고 다시 위쪽에 있는 버튼을 또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그런 차이 구분하시면 되고요. 우리 간혹가다 미러리스 말고 DSLR 쓰셨던 작가님들 카메라 뒤쪽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정보, 셔터 스피드가 얼마고 지금 전체 설정은 어떻고 조리개는 얼마고 이런 설정치를 모니터 화면에 전체를 쫙 끌어놓고 보시는 작가님들 계세요. 중간중간에 시스템을 점검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할 때 DSLR 쓰시는 작가님은 인포메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이 모니터 창의 정보가 뜨는데 미러리스는 요 DSLR 요 버튼을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계속 정보가 바뀌면서 뜹니다.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미러리스는 아까 뒤에 보셨던 바로 DISP, 디스플레이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전환하는 그 전환 스위치 가운데 있는 버튼입니다. 요거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 그 다음에 보시는 라이브 뷰 상태, 히스토그램, 가상 지평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누르는 순차적인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정보들을 계속 바꿔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부분이 네, DSLR과 미러리스의 버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러를 쓰실 때 우리 하나 많이들 장노출 촬영할 때 고민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DSLR 카메라에는요 뒤쪽에 보시면 아이피스 셔터가 있습니다. 아이피스 셔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있을까요? 라는 거죠. 알고 계시죠? 네. 보통 어떤 경우냐면요. DSLR 카메라에는요. 펜타프리즘이 있습니다. 펜타프리즘. 요 상황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미지를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들이 역광으로 촬영하실 때는 큰 뭐 차이가 없으실 텐데 순광으로 촬영하실 때, 순광으로 촬영하신다는 얘기는 태양광을 등지고 촬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장노출을 촬영하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장노출을 긴 시간 동안 셔터를 열어놓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셔터를 열어놓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 이렇게 삼각대에다 놓고 셔터를 릴리즈를 통해서든 아니면 손으로든 누르신 다음에 오랫동안 열려 있으니까 작가님들께서 카메라 바로 뒤에 서 계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피해 있거나 옆에 앉아서 잠깐 셔터가 닫힐 때까지 앉아서 쉬시게 되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뷰파인더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순간으로 뒤로 들어오니까 빛이
이쪽 뷰파인더 안으로 빛이, 태양광 빛이 들어오게 돼요. 이 들어오는 빛이 다시 펜타프리즘을 타고 거꾸로 역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촬영을 셔터를 열었을 때는 미러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만 침투되어 있는 빛은 이 속 안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카메라 내부로 빛이 유입되게 된다는 얘기죠. 빛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침투되어 있는 빛 중에 파장 지수가 폭이 좁은 우리 스펙트럼 빨주, 노초, 파남보 라고 해서 스펙트럼 요거를 빛을 분광계로 하면 무지갯빛이 나오죠. 그 중에 빨간 빛은 파장이 완만합니다. 마지막에 끝에 자색적으로 되어 있는 보라색은 파장폭이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 중에서 분광되어 있는 빛 중에서 보라색 쪽에 있는 파장폭이 안으로 침투해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사진 어느 한 곳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멍이 뜨는 경우들이 바로 빛이 뒤쪽으로 이 뷰파인더 통해서 안으로 침투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노출을 촬영하실 때는 바로 이 아이피스 셔터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촬영 다 AF 잡으시고 구도 보시고 뷰파인더를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셔터 누르시기 전에는 바로 아이피스 셔터를 닫아주셔야 되는데 미러리스 카메라는 전자식 뷰파인더입니다. 전자식 뷰파인더이고 카메라에 펜타프리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렌즈 앞쪽이든 카메라 뒤쪽이든 어디든 빛이 구멍을 뚫고 카메라 안쪽, 센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러리스는 정면으로 순광으로 찍으시든 아니면 역광으로 찍으시든 측광, 측사광, 빛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든 네, 카메라 쪽에 어떤 뚫려있는 그 공간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샘 현상 이런 이제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의 또 특성도 두 가지의 차이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러리스로 오시면서 DSLR 쓰셨다가 미러리스로 오셨을 때 많이들 뭐가 안 나옵니다. 뷰파인더도 안 보이고 모니터도 안 보이고 분명히 전원은 들어와 있는데 메뉴 버튼을 눌렀더니 메뉴는 들어가지는데 뭐냐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측면에 모니터 모드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전자식 뷰파인더이기 때문에 이 모니터 모드 버튼을 순차적으로 누르시면 뷰파인더만 보게 하거나 모니터만 보게 하거나 이 아래쪽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깝게 댔을 때에는 이쪽에 있는 전자식 뷰파인더만 보이고 얘를 꺼주는 동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로 모니터 모드 버튼을 누르면서 계속 네 가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바꾸실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뭔가 다른 거를 바로 이쪽에 다이얼을 조작하시다가 작가님이 의도치 않게 그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럼 누르게 됐을 때 뷰파인더가 아니라 모니터만 쪽으로 많이 누르시면서 뷰파인더를 봤는데 아무것도 상이 안 보이니까 당황스러우시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옆에 있는 모니터 모드 버튼을 순차적으로 눌러서 자동 위치 변경으로 바꾸시면 처음에 공장 출고 상태로 뷰파인더와 모니터를 같이 동시에 보거나 센서, 눈을 앞에 가깝게 대면 전자식 뷰파인더 쪽만 보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있는 이 모니터는 또 꺼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고장난 게 아니라 DSLR 광학식 뷰파인더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혹시 갑자기 뷰파인더가 안 보이고 모니터가 안 보이고 메뉴를 눌렀더니 메뉴는 보이는데 뭐 이것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모니터 모드 버튼을 순차적으로 눌러주시면 네, 모니터 화면에 어떻게 보이겠습니다 라고 나타나면서 순차적으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다음에 우리 미러리스, 미러리스 카메라 2세대 카메라부터는요, 네, 우리 새롭게 나오는 Z8, Z8, Z9 뭐 전부 다 네, 당연히 되죠. 자, 1세대 바디 외에 2세대 바디는요, 2세대 바디부터는요, 배터리를 보시면 ENL15 배터리가 모양새, 외형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가 EN215A, 그 다음에 3세대가 EN215B, 4세대가 EN215C입니다. 여기서 EN215B 하고요. C 배터리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옆에 측면에 보시면 USB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 USB 커넥터는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지만 데이터를 옮기는 역할도 하지만 충전 역할도 합니다. 네, 충전 역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외부에 나가셨을 때 우리가 배터리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은 뭐 몇 가지가 있죠.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아직 따뜻하긴 하지만 뭐 겨울철에 촬영하실 수도 있고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뭐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네. 이럴 때 외부에 있는 전원을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쓰시고 USB C 타입 2C 케이블로 이쪽에다가 꼽으시게 되면 전원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대신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작가님들 보조 배터리 많이 갖고 계시죠? USB C 타입 케이블은 네, 기본적으로 카메라 우리 제 미러리스를 사시게 되면 기본적인 USB C 타입 기본적인 데이터 케이블은 있습니다. 충전도 가능한 케이블입니다만 만약에 보조 배터리를 삼각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길게 해서 많이 연결했을 때는 케이블 길이가 짧을 수 있으니까 USB C 타입 2C 케이블을 좀 긴 거를 따로 하나만 구입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작가님들이 갖고 계시는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USB 케이블 연결했더니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보유하고 계신 보조 배터리의 문제입니다. 보조 배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계시는 용량이 있죠. 5000mAh, 10,000mAh, 20,000mAh, 50,000mAh 이런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용량이 얼마이든 이 보조 배터리가 출력이 최소 18W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18W급 이상이 돼야 됩니다. 원래는 지금 Z9하고요. Z8 요 두 모델은 18W급이어야 하고요. Z7, 5는 15W급 이상이어도 되기는 되는데 이미 한번 딱 준비하시면 미러리스 전기종을 다 컨트롤 하시는 게 좋으니까 보조 배터리가 출력이 최소 18W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시는 이런 PD 충전기, 네, PD 충전지가 아닌 보조 배터리에 PD가 표시가 없는 거는 용량이 20,000mAh, 50,000mAh라고 하더라도 출력이 12에서 14W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은 되는데 네, 이게 카메라에 밀어주는 힘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체크해서 새롭게 구매하실 때 보조 배터리가 용량이 큰 것도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출력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우리 새로운 미러리스에 길게 장시간 뭐 타임랩스라든가 또 객골 장노출 촬영이라든가 또 별궤적 촬영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긴 시간 동안 촬영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를 조금 효율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외부 전원을 쓰시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고 18W급 이상의 PD 보조 배터리여야 되고 케이블 C 타입 to C 케이블 또한 20W급, 네, 20W급 이상 출력 전송이 가능한 케이블이어야 합니다. 보통 고속 충전이 가능하지 않은 일반 보조 배터리에 같이 내장해서 번들로 포함되어 있는 C타입 케이블은 네, 18W급, 즉 한 20W급까지 힘을 밀어주지 못하는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보조 배터리도 18W급 이상, 케이블은 20W급 이상 되는 그런 보조 배터리를 쓰셔야만 EN114B, EN114C를 사용해서 공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는 USB-C로 해도 공급은 안 됩니다. 요거는 따로 충전은 이렇게 해서 직접 하시고요. 카메라 전원을 끄면 그러면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바로 또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전원 공급을 할 때는요, 배터리가 꼽혀져 있어야 되고요. 파워를 온하게 되면 배터리, 내장 배터리는 우리 쓰는 EN115 배터리는 잠깐 전력은 잠깐 정지되고 외부로 들어오는 전원을 먼저 씁니다. 대신 외부 전원을 쓴다고 해서 배터리가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카메라가 구동이 안 되니까 반드시 꼽혀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필터 관련된 거. DSLR에서는 불가능했던 게 미러리스에 가능해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필터, 특수 필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에 렌즈에다가 대구경 렌즈에다가 필터를 끼우게 되면 사이즈가 지름값이 커지면 클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어마어마하죠, 가격이요. 그런데 제 미러리스는요, 요 속 안에 클립인 필터라고 해가지고 ND 필터나 야경 필터나 또는 MCUV 필터, 자외선 차단 필터를 안에다가 끼워 놓을 수 있게 카메라 자체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리스를 렌즈를 분리해서 그 안쪽을 잘 보시면 옆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이젝트 버튼이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용할 수 있게끔 미리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미러리스 풀프레임 기종은 전기종 다 가능합니다. 풀프레임 기종, 전기종이 다 가능하게끔 이렇게 가능하고요. DX 바디는 이렇게 내장으로 클린 필터는 설치를 이렇게는 끼울 수는 없습니다. 풀프레임은 가능합니다. Z5, 6, 7, 8, 9 전부 다 가능합니다. 우리 크롭 바디에서는 Z30, Z50, ZFC는 이렇게 클린 필터를 끼울 수 없는 구조이고요. 풀프레임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플래시를 미러리스에다 꼽으실 때, 물론 D850도 DSLR 카메라 중에서도 최신 기종들은 이 기능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미러리스 카메라는 소형 경량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플래시를 사용할 때 많이들 이렇게 SB500처럼 휴대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크기 밸런스도 잘 맞는 SB500 이 플래시를 많이들 또 선택을 하시죠. 그런데 다 좋은데 SB500은 뒤쪽에 다른 큰 중형 플래시처럼 액정 모니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여주는 걸로도 물론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여기처럼 뭔가 계기적인 부분, 이런 계측 부분이 뭔가 모니터로 좀 시원하게 나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미러리스는 바로 여기에 플래시 정보를 큰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원을, 플래시를 지금 SB500을 켰고요.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디스플레이 버튼, 미러리스의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 뒤에 후면 모니터에 플래시 정보를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카메라 이쪽에서가 아니라 카메라 쪽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미러리스는 I 버튼, 퀵 인텔리전트 버튼이라고 하는 I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플래시 제어, TTL 자동 발광으로 쓸 수도 있고요, 수동 발광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바꾸실 수 있으세요. 플래시 모드를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서 메뉴 체계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미러리스에서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액정 모니터가 없는 플래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미러리스 통해서 뒤쪽에다 정보를 보실 수 있는 플래시는 딱 4가지, 현재 나와 있는 기종은 4가지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SB500,
또 니콘 그 CLS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에서 만들어져 있는 플래시 중에서 제일 상위 기종인 SB5000, 그 다음에 SB400, SB300 이렇게 4기종을 뒤쪽에 있는 요 모니터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미러리스하고 그 다음에 DSLR 카메라하고 전체적인 큰 대별되어 있는 분류하고 DSLR에 쓰셨던 F마운트 렌즈들을 미러리스를 구매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가용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카메라, 우리 DSLR 카메라 쓰시는 작가님들이 메뉴 체계에서 몇 가지 혼선이 있으셨을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또 카메라 메뉴에서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 전에 다른 궁금증, 일단 요 시스템에 대한 거는 한번 단락을 끊고 카메라 메뉴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말씀 올리고 계속 또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질문도 없으신가요? FTZ를 사용해서 쓰셨을 때가 아마 궁금증이 제일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그래서 좀 자료도 좀 많이 만들어 놨고요. 네. 네. 질문군 잠깐 답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환 작가님, 미러리스는 핀 조정이 필요 없다던데 왜 그런가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DSLR 카메라는요. DSLR 카메라는 AF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네요. DSLR 카메라이고요. 요거는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여기에 미러가 있고 상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AF를 어떻게 맞추냐면 먼저 미러리스는 이 센서면에서 AF를 잡습니다. 센서면 위상처 검출 방식입니다. 그런데 DSLR 카메라는요. 요 미러의 반대편에 이렇게 꺾여 있는 반대편으로 방향 반대로 꺾여 있는 하프 미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올라가서 펜타프리즘을 타고 뷰파인더로 상을 보시는 방법 하나하고 상이 들어왔을 때 이쪽 앞에 있는 이 미러의 뒤쪽에 이렇게 꺾여 있는 작은 미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타고 아래쪽으로 다시 빛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AF 모듈이 카메라 밑통에 들어가 있어요. 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센서면으로 바로 직접 센서면에서 위상적 검출을 하니까 렌즈하고 설계되어 있는 마운트가 딱 정확하게 체결이 됐을 때 이걸 사실은 핀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핀 교정, DSLR은 여기에 AF 모듈이 밑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공차라고 하죠. 0.000001mm라도 만약에 위치가 서로 축이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초점이 전핀, 후핀 이렇게 났을 때 이 위치를 초점이 만들어지는 이 위치를 교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렌즈 위치하고 센서면하고 AF 모듈 세 개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SLR은 경우에 따라서 핀 교정을 해야 되지만 미러리스는 핀 교정이 거의 필요 없는 경우가 무조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건 제로입니다 라는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러리스는 핀 교정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로운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무상 작가님, Z9과 Z8의 차이점은 우리 장무상 작가님 우리 니콘 이미지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기본적인 우리 안내 영상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9하고 8하고 두 개의 메뉴 체계 시스템이라든가 그 상황들을 쭉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봤을 때 Z9에서 아래쪽에 하부에 있는 세로 그립 쪽 바디를 그냥 이렇게 싹둑 잘라낸 세미 9 뭐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 없으실 거예요. 가용성, 기능
거의 Z8이 9을 마치 견줘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레벨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9은 레벨 포지션이 DSR을 보면 D5, D6처럼 플래그십 바디이죠. 그리고 Z8은 네이밍처럼 8 라인은 850 라인인 거는 레벨 포지션 이 어깨 위치는 맞습니다만 850하고 같은 동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안할 정도로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냥 9의 아래 세로 그립을 이렇게 싹둑 잘라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메뉴 책에 한번 특별히 여러 가지가 많지는 않고요. 조심하셔야 될 거 또는 이거는 미러리스 쓰시다가 그 기능이 왜 없지? 라고 혼선이 생기셨던 경우 네, 까지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쭉 보면서 일단 순차적으로 딱딱딱딱딱 내려오겠습니다. 다른 부분 말고요. 바로 사용자 설정 부분, 사용자 설정 메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니콘 카메라는 DSLR과 미러리스 거의 대동소이하게 요 보여지는 이미지 포맷이라든가 순서 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Z9하고 Z8은 일반적으로 보셨던 요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그 이미지 스타일도 조금 다르고 뭔가 조금은 9하고 8은 공부를 조금은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7.2이고요. 네, 여기서 메뉴를 어떻게 설정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차이점 한두 가지 정도만 혼선이 생기셨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요것도 요겁니다. 여기 노출 지원 모드라고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DSLR 쓰셨던 작가님들이 장노출을 하시기 위해서 셔터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의 삼각대 카메라가 단단히 고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손으로 건드리면 흔들리니까 작가님들 뭘 많이 쓰시죠? 릴리즈를 많이 쓰시죠. 릴리즈로 장노출을 하실 때 카메라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또 DSLR 카메라는 미러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미러가 있단 말이죠. 셔터 버튼을 누르시면요. 셔터 소리가 우리가 실제로 귀로 들으시는 그 찰칵 소리는 실제로 셔터 소리는 한 20% 정도고요. 나머지 80% 정도가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미러가 카메라의 윗부분을 때리는 소리입니다. 네. DSLR 카메라 쓰시는 작가님들, 네. 그 다음에 또 SLR 카메라, 우리 필름 카메라 쓰셨던 작가님들 마찬가지 다 미러가 있기 때문에 촤칵 하고 나는 소리는요. 셔터 소리는 그 중에 20% 정도밖에 안 되고 80%가 이 미러가 카메라를 때리는 소리예요. 샥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장노출할 때 DSLR 카메라는 카메라 미러가 카메라를 때리니까 카메라를 때린단 말이죠. 그래서 DSLR 카메라에는 이 카메라가 미러가 카메라를 때리면 카메라 진동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소멸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우리 메뉴 책에 표시해 보시면 바로 미러 쇼크 방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DSLR 카메라는 미러 쇼크 방지, 셔터를 누른 다음에 미러 쇼크 방지 기능을 만약에 2초로 만약에 설정을 하시면 셔터를 일단 누른 다음에 미러가 한번 위로 턱
턱 하고 올라갑니다. 위로 턱 하고 올라간 다음에 1초, 2초 지난 다음에 진동이 사라진 다음에 셔터를 열어주는 구조이죠. 그런데 그거를 많이 쓰셨던 작가님이 미러리스로 오셨는데 미러 쇼크 방지 기능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미러리스니까요. 미러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러가 없으니까 미러로 때리는 진동이 일단 없어진 거죠. 대신 손으로 건드리셔, 릴리즈가 없이 손으로 건드리셔야 된다면 이 손으로 건드리는 미세한 진동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DSLR의 미러 쇼크 방지 기능 대신 노출 지원 모드가 있습니다. 이 노출 지원 모드가 DSLR 쓰셨던 작가님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해서 노출 지원 모드는 이게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해서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요거는 DSLR 쓰셨던 작가님들이 쓰셨던 미러 쇼크 방지 기능하고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초 설정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누르고 2초 뒤에 이렇게 셔터가 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셔터 속도 범위 확대, 요거는 2세대 바디 중에서 좀 한정적으로 되는 바디가 있고 그렇지 않은 바디가 있죠. 셔터 속도 확대 범위, 보통 우리 기본 DSLR 쓰셨을 때 셔터 속도가 최대 30초까지만 가능했었죠. 그렇죠? 만약에 30초 이상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타이머 릴리즈를 사용해서 카메라를 벌브로 바꿔놓고 요거를 이제 조종을 하셨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카메라들은 셔터 속도 범위 확대를 ON으로 해놓으시게 되면 그러면 30초까지 일단 가겠습니다. 30초까지 갔다가 여기서 일반적일 경우에는 벌브 타이밍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60초, 그 다음에 90초, 120, 그 다음에 180, 240, 300, 480, 600, 720, 900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작가님들이 길게 타이머 릴리즈 없이 이렇게 늘려서 또 쓰실 수가 있으세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뷰의 설정 적용, 또 요거 하나, 라이브 뷰의 설정 적용. 이게 뭐냐면 들어오시면 온, 오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 오프. 라이브 뷰의 설정 적용이란 얘기는 미러리스 말고 DSLR 카메라도 LV 버튼이라고 해서 라이브 뷰 버튼이 있죠. 그걸 누르시면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그 렌즈에서 들어온 빛 상황을 영상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미러리스는 있는 그대로가 라이브 뷰죠. 그런데 라이브 뷰의 설정 적용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M모드에서 노출계, 즉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바꾸셨을 때 이 보여지는 상황을 그대로 여기에 모니터에 찍히기 전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를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또 DSLR과 다른 방식 중에 하나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 정도 쭉 놓고요. 네. 자, 이렇게 쭉 맞췄어요. M모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계속 올리면 노출 상태를 그대로 똑같이 반영을 해준다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라이브 뷰의 설정 적용입니다. 이거를 온 해놓으시게 되면 지금처럼 전자식 뷰파인더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셔터를 누르시기 전에 찍힐 상황을 미리 보실 수 있다는 미러리스만의 장점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요게 바로 적용이고요. 만약에 이걸 꺼놨을 때 상황을 볼게요. 메뉴 촬영을 표시해서
라이브 뷰의 설정 적용을 제가 5% 꺼놓겠습니다. 꺼놓으면 가장 쾌적하게 보여주게 되고요. 가장 쾌적하게 보여준 상태로 셔터 스피드를 바꿔도 상황은 변동이 전혀 없죠. 그렇죠? 네,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떨 때 또 쓰시게 되냐면 야간에 촬영할 때는 우리가 빛이 너무 어두운 환경이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야간 촬영, 야경 촬영하실 때는 오히려 꺼놓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야간에 촬영하실 때는 요거를 꺼놓으시는 거에 좀 더 편하실 거고 꺼놓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주간에 촬영할 때는 이렇게 켜놓으시게 되면 노출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크게 혼선이 없으실 겁니다. 네, 크게 혼선이 없으실 거예요.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핵심 포인트는 쭉 다 체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거의 약속되는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앞에 미러리스 선택할 때 또 다른 것들을 뭐 고민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든가 또 현재 지금 사용하시는 DSLR 카메라를 미러리스로 기종 변경을 할 계획인데 현재 어떻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용할까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안내 드린 거에서 혹시 부족하시다면 네, 잠깐 광고 잠깐 보시고 네, 전체적인 질문 다시 답변 네, 드리러 오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짧게 잠깐 광고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질문글 미리 댓글 달아 놓으시면 네, 바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들 질문 주십시오. 전체 포괄적인 질문, 네,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자, 방금 전에도 우리 영상 나갔었죠. 네, 요거 Z8 한번 싹 우리 질문글 확인하면서 측면이랑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뒤에도 이렇게 우리 7, 6, 5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틸팅이 되긴 하는데 9처럼 Z9처럼 제가 뒤쪽으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약간 네,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요. 9은 어떻게 됐었죠? 네, 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Z8은 밑에 아래쪽에 세로 그립 부분을 이렇게 싹둑 해놓은 9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로로 돌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9은 메뉴 체계가 세로 방향으로 다시 틀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쪽에 보시면 9은 여기에 위가 이렇게 여기 컨트롤 버튼이 이만큼 올라와 있었죠. 그리고 릴리즈 다이얼을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쏙 내려놨습니다. 어차피 릴리즈 버튼은 여기 있으니까 불편함 없이 그대로 또 디지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위에 상단부 모양새도 보시면 뭐 9하고 Z9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전면. 그리고 우리 옆에 10핀 터미널 케이블 이렇게 딱 넣을 수 있는 거 단추 딱 하나. 예전에는 이제 이게 2개로 되어 있었죠. 하나는 10핀 터미널하고 하나는 싱크로 케이블 포트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옛날 구형 그런 뭐 플래시라든가 추가적인 장비를 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거의 사용 빈도가 그거보다는 거의 이제 10핀 터미널 쪽으로 다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대부분 디지털 장비다 보니까요.
요 Z8은 옆에 보시면 USB-C 타입 포트가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보통 우리가 그전 모델들도 다른 장비를 같이 연결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할 때는 그 장비를 하나 연결하고 나면 외부 전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요 Z8은 두 개가 돼 있어서 하나는 장치를 연결해서 외부로 다른 정보를 송수신하고 하나는 지속적으로 배터리 전원 공급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질문 주신 거 답변 말씀 한번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소연 작가님, 촬영 시 모니터링에서 조리개 값의 표시를 나타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촬영 시 모니터링에서 조리개 값이 표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바로 조리개 값이 바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뒤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감독님 이 자료 화면 쪽 화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의 그 미러리스 뒤쪽에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조리개 값 변경되는 거 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죠. 장성 작가님은 또 질문 그럼 우리 스마일어겐 작가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현재 니콘 홈페이지 이콘 e샵 쪽에 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 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승훈 작가님, 세븐2 정리하고 Z8로 가야 하는지 고민이네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보통 이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촬영을 하시다 보면요. 퍼포먼스 또 AF 스트레스로부터도 조금 더 많이 더 자유로워진 그런 상황. AF가 9보다 살짝 더 위의 형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뭐 보통들 말씀하시죠? 그 빠릿빠릿하고 쫙쫙 달라붙습니다. 쫙쫙 달라붙습니다. 최나영 작가님, AF 모델이 따로 있지 않아서 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아까 쭉 그 AF의 핀 교정에 대한 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문들 없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Z8 카메라의 기본적인 사양과 특징 이런 것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쫙 내용들 들어와 있고, 영상도 한 번은 그 우리 앰버서더 분들하고 우리 영상 니콘 관련된 건 이제 계속 제작해 주시는 감독님들께서 쫙 그 간단하게 상황 정리, 간단 리뷰 이렇게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끝까지 그냥 쑥 보지 마시고 한 번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요 Z8을 쓰신 작가님들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한 번은 천천히 그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Z8은 저도 이렇게 만져본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Z9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용을 쭉 해오면서 잠깐 딱 했을 때 뭐 가벼운 무게감이라든가 휴대성, 또 그리고 여기서 해주는 퍼포먼스, 저는 가장 놀랐던 건 매니저가 비슷하니까 그냥 익숙해져 있긴 한데요. 딱 보고 AF 이렇게 그 인물 추적할 때 옆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눈이 아니라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도 조금이라도 보이면 눈동자를 추적하는 걸 보고 이렇게 완전 이렇게 숙였는데도 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정확하게 잡아준다라는 거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요 카메라 관련 그런 정보들에 대한 거는 답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요. 우리 제 입고 있는 티. 자, 일단 답변 드려야 될 거는
카메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하고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티셔츠에 대한 건 제가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 드리고요. 정리해 드리고 다음 한 주 지나서 오는 마지막 강의는 이제 앞에 제가 지난 화요일날 해드렸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해드렸던 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해드렸고 매월 입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레벨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또 한 주제는 중상급 레벨에 계시는 작가님들이 뭔가 고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시원하게 뚫어드릴 수 있는 주제도 또 하나씩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다음 주에 지나서 하는 강의는 풍경사진을 위한 초점 쉬프트의 완벽한 정리, 촬영 방법부터 쉬프트 촬영한 거를 어떻게 보정을 해서 어떻게 합쳐야 되는지까지 원스톱으로 쫙 초점 쉬프트의 궁금증을 다 그냥 싸그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